가방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년이 우리 집안 망쳤어. 썩 꺼지라고. 백선영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밀어냈죠.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였던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아는 그렇게 가방 하나만 들고 비 오는 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5년 후 서슬퍼렇게 지아를 쫓아냈던 그들은 이제는 지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죠. 지아야, 도와줘. 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난 며느리의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검은 상복이 빼곡한 장례식장. 향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은 공간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요했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백선영은 눈을 크게 뜨며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고 박진우 회장님의 전 재산 300억 원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고정됐죠. 백선영의 손가락이 검은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며느리 윤지아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백선영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그 도둑년한테? 우리 집에서 쫓아낸 그 거지 같은 년한테 300억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침이 튀었고 눈에는 광기가 어렸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 태주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시동생 장민수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좀 주지 그랬어요. 형수 쫓아낸 건 엄마잖아.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백선영을 향했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친필로 작성되었으며 공증까지 완료된 문서입니다. 백선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으며 간신히 버텼죠. 5년 전 그녀가 가방 하나만 들려 내쫓았던 며느리. 가난하다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그년이 뭔 짓을 한 거야. 백선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권력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창피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죠. 장민수는 여전히 해벌쭉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조카는 나눠주겠지? 우리가 한 가족이었잖아. 아니면 내가 좀 꼬셔볼까?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백선영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변호사를 바라봤죠. 혹시 조건이 있을까? 혹시 자신들에게도 조금은 남겨두지 않았을까?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셨습니다. 만약 유족들이 상속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백선영 여사의 대출 사기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리를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 여사가 며느리 명의로 10억 원 대출을 받아 도박과 주식에 탕진한 것, 그리고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백선영에게 쏠렸죠.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윤지아 씨가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침묵했다는 사실에 감명받으셨습니다. 5년간 고시원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시댁을 고발하지 않았죠.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인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백선영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민수도 술이 확 깨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야?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지아였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명품 가방과 구두가 그녀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죠.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댁 식구들 앞에 그녀가 섰습니다. 지아는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백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 백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달 떨릴 뿐이었죠. 태준도 지아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형수님, 우리 다시 잘 지내요. 예전 일은 다 잊고. 지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잊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5년간 쌓인 한이 묻어났죠. 백선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 돈은 어디서? 이제 궁금하세요? 5년 전엔 제 말 한마디도 안 들으셨으면서. 지아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회장님은 3년 전부터 윤지아 씨를 몰래 지켜보셨습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밀리에 그녀의 사업을 후원하셨죠. 물론 지아 씨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이 사실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절 도우셨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진짜 딸은 지아뿐이라고. 백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죠. 5년 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 문이 열리자 한복을 차려입은 종업원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선영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백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디자이너라고? 그게 직업이야? 놀고 먹는 거지.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요즘 디자인 회사도 많이 망한다던데. 월급은 얼마나 받니? 백선영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지아가 대답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을 잘랐어요. 됐어.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잖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지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아의 외삼촌 오재팔이 들어왔죠. 60살의 그는 허름한 정장에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반갑습니다. 재팔은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했습니다. 백선영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죠. 이분이 누구시죠? 제 외삼촌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지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재팔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왕의 옷을 지으셨어요. 지아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디자인하는 거죠. 하. 백선영이 비웃었습니다. 왕의 옷이라.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재팔이 머뭇거렸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죠. 백선영은 그런 재팔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보통 집안이네. 우리 아들한테는 과부네. 그녀의 말에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백선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격이 안 맞아. 그녀는 지아를 쏘아봤어요. 너도 알아서 포기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재팔이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아가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도 없고 집안도 보잘것없고. 백선영의 말은 독침 같았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태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백선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할 거예요. 능력?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어? 백선영의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침묵했고 재팔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아야, 가자. 이런 모욕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백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저는 태준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님도 저를 인정하실 거예요. 백선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인정? 평생 꿈도 꾸지 마.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더 좋은 집안 딸 소개시켜 줄게. 이런 거지 같은 애는 잊어. 그 말을 남기고 백선영은 나가버렸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따라 나갔고 방에는 지아와 재팔만 남았어요. 지아야, 정말 괜찮겠니?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재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마치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태준이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지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3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백선영은 결혼식장에서도 지아를 무시했고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죠.
우리 아들이 고생길에 접어들었네. 저런 며느리를 맞아서 지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팔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아야, 힘들면 언제든 삼촌한테 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지아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그것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 뿐이었죠. 결혼 후 첫날 새벽 5시, 지아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있어? 지아가 황급히 일어나자 백선영이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경멸이 가득했죠. 아침상 차려. 7시까지. 늦으면 내가 책임져. 지아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남편 태주는 여전히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깨우려 하자 백선영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 깨우지 마. 회사에서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지아는 입을 다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을 칼에 베었지만 아픈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반창고를 붙일 시간도 없었죠. 6시 반 겨우 밥상을 차렸습니다. 백선영이 숟가락을 들더니 바로 내려놓았어요. 이게 밥이야? 돼지먹이야? 다시 해.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제대로 못하면 친정에 가. 백선영의 협박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시동생 장민수도 거들었죠. 그는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지아를 조롱했어요. 형수, 우리 집 가정부 월급 얼마야? 아, 맞다. 공짜로 일하는구나.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태주는 그런 동생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웃기까지 했죠. 어느 날 지아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300만 원. 그녀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돈이었어요. 백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급 줘. 집 관리비로 써야지. 어머님, 이건 제가 번 돈인데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항의하자 백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번 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주제에 무슨 내 돈이야. 그녀는 지아의 가방을 빼앗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모두 가져갔죠. 앞으로 용돈은 내가 줄게.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지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태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참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태준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지아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집안일이 기다렸죠. 외삼촌 재팔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아야,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괜찮아요, 삼촌. 적응 중이에요. 지아는 억지로 웃었지만 재팔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불행하다는 것을요.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재팔의 말에 지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힌 그녀에게 탈출구는 없었죠. 어느 날 백선영이 시누이 혜림을 데리고 왔습니다.
35살의 혜림은 언니처럼 지아를 무시했어요. 언니, 이 옷 좀 다려줘. 내일 중요한 약속 있어. 지아가 다리미를 들자 혜림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은 다르네. 다림질도 잘해. 백선영이 거들었어요. 그러게. 돈 없는 집 애들이 살림은 잘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지아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어요. 백선영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망가져. 웃지도 않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한 줄 알면 제대로 해. 아니면 나가. 그날도 백선영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신문만 보고 있었고 장민수는 술병을 들고 킥킥거렸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리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결혼 3년째 되던 해 2020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백선영과 태준, 장민수, 혜림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테이블 위엔 은행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선영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지아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어요.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예요? 전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선영이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거짓말 그만해. 내가 우리 몰래 돈 빌려서 도박했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아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아, 증거가 다 있어. 내 신분증으로 대출받았잖아.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전 정말. 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자 태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워. 손대지 마. 그 한마디에 지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장민수가 술병을 들고 킥킥거렸어요. 형수, 도박이 그렇게 재밌었어? 10억이나 날렸네. 혜림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 맛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백선영이 지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내년이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 당장 나가. 백선영이 지아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아의 가방을 집어던졌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것만 가지고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백선영은 냉정했습니다. 꺼져. 도둑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아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죠. 삼촌, 저 쫓겨났어요. 제 팔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조카를 보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아야, 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대요. 10억이나. 제 팔이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분명 걔들이 한 짓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저 울기만 했죠. 제 팔이 조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삼촌이 지켜줄게. 하지만 제 팔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둘이 지내기엔 너무 좁았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삼촌. 저 혼자 해결할게요. 그날 밤 지아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누가 자신을 모함한 걸까?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출 서류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냉담했죠. 신분증과 인감이 맞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아는 절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시댁 식구들을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복할까 두려웠죠. 일주일 후 지아는 보증금 50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3평짜리 방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죠. 짐을 풀며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끼워줬던 그 반지. 지아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다시 주워 올렸죠. 이건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팔이 김치와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지아야,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요, 삼촌. 그런데 정말 시댁에서 한 집 맞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직감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재팔이 주먹을 쥐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놈들 벌 받을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리라 다짐했죠. 고시원 3평짜리 방.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지아는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짚었죠. 포기할까? 버틸까? 이 갈등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새벽 4시 지아는 잠에서 깼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죠.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어요. 외삼촌 재팔이 김치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아야, 이거라도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찮아요, 삼촌. 지아는 억지로 웃었지만 재팔은 조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시골 내려가자. 삼촌이 먹여 살릴게. 재팔의 제안에 지아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편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뭘로? 돈도 없잖아. 재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죠. 이걸로요. 온라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구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고시원 월세 20만 원도 내기 힘들었죠. 어느 날 지아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일해도 7만 2천 원이었어요. 그것도 세금 떼면 더 적었죠. 손님, 봉투 필요하세요? 지아가 계산대에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수였어요.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죠. 이거 형수 아니야? 여기서 뭐해? 민수의 큰 목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 역시 거지는 거지네. 우리 엄마가 잘 쫓아냈어. 민수의 조롱에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야, 다들 알아? 이 여자가 10억 빚지고 도망친 도둑이야.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게요.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민수가 손을 들려는 순간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습니다. 지아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지아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죠. 순간 그냥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 씨, 디자인 의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온 일거리였습니다. 작은 로고 디자인이었지만 5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지아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하면 안 돼.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아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6시 드디어 완성했죠. 재팔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아야, 이거 봐. 복권 샀는데 10,000원 당첨됐어. 우리 운이 트이는 거야. 재팔의 엉뚱한 미신에 지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삼촌, 10,000원으로 뭐가 트여요. 그래도 시작이잖아. 오늘 하늘 보니까 구름이 용 모양이더라. 대박 날 징조야. 재팔의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지아는 완성한 로고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정말 멋집니다. 추가로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성공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죠.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다짐했어요. 기다려, 백선영.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하지만 예전의 나와는 달라질 거야.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온 지아는 피곤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6시 거리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녀는 24시간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아침 알바를 또 해야 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뭔가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지아 씨 맞으세요? 지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박정민입니다. 투자회사 대표예요. 3년 전 제2디자인 스튜디오 전시회에서 당신 작품을 봤어요. 지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전시회는 시댁에서 쫓겨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행사였죠. 그때 당신이 만든 로고가 아직도 기억나요. 진심이 느껴졌거든. 정민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새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하지만 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작업실도 없고. 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무실은 제공할게요. 그 말에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죠. 다음 날 지아는 정민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죠. 여기가 당신이 쓸 공간입니다. 정민이 안내한 곳은 넓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었죠. 지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형수? 여기서 뭐해?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이 설명했죠. 아, 장 부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윤지아 씨는 우리 새 디자이너예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 믿으면 안 돼요. 도둑년이에요. 10억 빚지고 도망친. 정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장 부장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우리 형수였어요. 사기꾼이라니까요. 민수가 고함을 지르자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부장님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용납 못해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정민을 바라봤어요. 왜? 절 믿어주시는 거죠? 사람은 작품에 나타나요. 당신 작품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지아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샘플을 만들고 수정을 반복했죠. 외삼촌 재팔이 가끔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지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먼저야. 괜찮아요, 삼촌. 이번엔 정말 해낼 거예요. 재팔은 조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아복이 터지는구나. 내가 절에 가서 빌었더니 효과가 있네. 재팔의 엉뚱한 소리에 지아는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죠. 일주일 후 첫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로고는 신뢰와 혁신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죠. 완벽해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이야. 지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민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가 디자인한 브랜드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매출이 매달 2배씩 늘어났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정민의 회사는 강남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창문이 있는 방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녀의 통장엔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잔고가 생겼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서서히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아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죠.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 중엔 유명한 패션 브랜드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재팔이 정장을 빌려 입고 나타났어요. 넥타이는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허풍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백선영과 혜림이었죠.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아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백선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지아는 그 속에 숨은 독을 알아챘어요. 네, 어머님. 잘 지냈어요. 지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떨지 않았죠. 혜림이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우리 집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 하지만 지아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었죠. 그때 정민이 다가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백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이 지아를 소개했어요. 백선영과 해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제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된 것입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아의 작품은 모두 팔렸습니다. 수익금은 5천만 원이 넘었죠.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지아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고시원에서 시작한 디자이너의 성공 신화. 기사엔 그녀가 3년간 겪었던 고난이 담담하게 써 있었죠. 물론 시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선영은 그 기사를 보고 분노했겠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민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졌고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아는 정민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3년 전 죽고 싶었던 그 다리를 지나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사이엔 사업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재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지아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삼촌의 엉뚱한 걱정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지아는 야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브랜드는 이제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도 50명이 넘었죠.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성공한 대표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아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손님이 왔다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아가 로비로 나가자 그곳엔 백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선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엔 초췌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지아야, 우리 부녀회에서 내 회사랑 협업하고 싶어서 왔어. 목소리에서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협업이요? 3년간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지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백선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잖아.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오해요? 제 이름으로 10억 대출 받은 게 오해였나요? 백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일은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지아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백선영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후원 계약서였지만 내용을 보니 터무니없었죠. 5천만 원을 후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 30%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후원이 아니라 사기 아닌가요? 사기?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백선영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우리를 배신했잖아. 연기였지만 꽤 진짜 같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지아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절 쫓아내고 이제 와서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어. 백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용서해줘.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죠. 가족? 절 도둑 취급하고 쫓아낸 분들이 가족이라고요?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혜림이었어요. 그녀는 투자 제안을 들고 왔죠. 언니, 강남 재개발 정보 있어. 확실한 거야. 수익률 300% 보장? 지아는 관심 있는 척 들었어요. 정민과 미리 상의한 계획이었죠.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아니다. 내 친구가 시청에서 일해. 혜림은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흘렸어요. 백선영이 지아 명의로 또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엄마가 내 신용으로 20억 대출 받으려고. 이건 비밀이야. 지아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론 냉정했어요. 그날 저녁 정민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 증거입니다. 바로 고발하시죠. 아직이에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다음 날 장민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어요. 형수, 나 돈 좀 빌려줘. 우리가 가족이잖아. 민수 씨, 여긴 회사예요. 나가주세요. 뭐, 내가 감히 날 무시해? 넌 원래 거지였잖아.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지아는 차분히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복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혜림이 다시 찾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서류를 들고 왔죠. 강남 재개발 지도와 수익 분석표까지 준비해 온 것을 보니 꽤 공을 들인 모양이었어요. 지아는 회의실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민과 배 팀장이라는 변호사도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물론 혜림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혜림은 서류를 펼치며 열변을 토했어요. 그녀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보장해. 그런데 혜림 씨, 이런 확실한 정보를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지아의 질문에 혜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가족이요? 3년 전에 저를 도둑 취급하며 쫓아냈잖아요. 혜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 집이 망했어. 엄마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오빠는 회사에서 잘렸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들었죠. 혜림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도 압류당할 위기야. 제발 도와줘. 내가 투자하면 우리도 살고 너도 돈 벌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죠. 혜림아, 아직도 구걸하고 있어? 그냥 빼앗으면 되지. 오빠, 조용히 해. 다 망치려고. 민수는 비웃으며 지아를 쏘아봤습니다. 형수, 아니 지아 씨. 우리가 널 키웠잖아. 이제 보답할 때 아니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내가 뭔데 거절해? 원래 거지였으면서. 그 순간 외삼촌 재팔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우리 지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너희가 뭘 해줬다고?
이 영감이 누구야? 감히 날 건드려? 제팔과 민수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해림은 비명을 질렀고 지아는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소란이 진정된 후 해림은 울며 말했죠.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만 도와줘. 엄마가 자살하려고 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며칠 후 정민과 배 팀장을 만났습니다. 배 팀장은 40대의 유머러스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녹음 파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죠. 이거 완전 코미디네요. 사기꾼이 스스로 자백하다니.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사기 미수, 협박, 명예훼손까지. 최소 3년은 감옥행이에요.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요?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직이에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날 밤 지아는 박진우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만남.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다음 날 지아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68배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는 지아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냈나, 지아야? 아버님, 어떻게 절 아세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고시원에서 고생한 것도, 지금 성공한 것도. 지아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내 가족들이 너한테 한 짓도 다 알아.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그리고 너만이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쓸 일이 있을 거야. 서류를 보니 백선영의 비리 증거였습니다. 횡령, 탈세, 사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 감정에 휩쓸리면 실패해. 회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내 진짜 딸이야. 기억해. 박진우 회장과의 만남 이후 지아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해림이 다시 찾아온 것은 밤 11시였어요.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녀는 지하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어요. 해림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 컴퓨터를 켜려는 시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죠. 그녀는 가짜 계약서를 진짜처럼 위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한 걸 보니 처음이 아닌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해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서려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언니, 어제 준 서류 검토해 봤어? 정말 좋은 조건이야. 아직 보는 중이에요. 꼼꼼히 살펴봐야죠. 지아의 대답에 해림이 조급해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까지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죠. 그때 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손님이 계셨네요. 혹시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하실 분인가요? 해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침입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불법 침입, 절도 미수, 문서 위조까지. 징역 5년은 확실해요. 해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 제발. 엄마가 시켰어. 난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이 시켰다고요? 엄마가 언니 회사를 빼앗으려고 해. 이미 언니 이름으로 대출 서류도 만들었어.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백선영이 다시 한번 같은 수법을 쓰려 했던 것이었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컸죠. 30억 원이었습니다. 정민이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지아가 막았어요. 해림은 계속 울며 빌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도 사태를 파악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죠. 해림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오빠, 우리 잡혔어. 다 끝났어. 민수가 지아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이 나쁜 년. 그가 달려들려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제압했어요. 민수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가족이었잖아.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지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제 이름으로 사기를 치려 했잖아요. 그날 오후 백선영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죠. 그녀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윤지아, 당장 나와. 내 자식들 풀어줘.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지아가 내려왔습니다. 백선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죠. 내가 감히. 우리가 널 먹여 살렸는데. 어머님,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백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연기였지만 꽤 그럴듯했죠. 심장이 아파. 구급차.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전에도 이런 연기를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백선영은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외삼촌 제팔이 급히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지아야, 조심해. 백선영이 깡패들을 고용했대. 정말이에요? 내가 들었어. 그들이 너를 납치하려고 한대. 제팔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수상한 사람들이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정민이 미리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백선영은 갈수록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지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진우 회장이 갑자기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지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설마 백선영이. 박진우 회장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유리문 너머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유일한 지원자가 쓰러진 것입니다. 백선영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거짓 슬픔이 가득했죠. 검은 옷을 입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지아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만족해? 내 때문에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 어머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아버님이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닌가요? 지아의 반박에 백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파괴한 주제에. 그녀의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지했지만
백선영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태준과 혜림, 장민수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백선영 편에 서서 지아를 노려봤죠.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내가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제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것도 다 계획이었겠지. 불쌍한 척하면서 아버지 동정심을 산 거야.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믿는 듯 했어요. 혜림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아버님 재산 포기하고 사라져. 장민수도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어요. 형수, 아니 지아 씨. 깨끗이 포기하면 우리도 고소 안 할게. 지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잊은 것일까요? 그녀가 대답하려는 순간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심전도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가족들은 복도로 나와야 했죠. 백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백선영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을 죽이려 해요. 재산 때문에.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고 상황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아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그분이 주신 서류도 증거도 아무 소용 없어질 거예요. 정민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박진우 회장이 없으면 백선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언론에 지아를 악녀로 만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선영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지아의 회사로 몰려들었죠. 재산 상속을 노리고 접근한 게 사실입니까? 시아버지를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죠.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외삼촌 재팔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지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신문에 내가 악녀로 나왔어. 삼촌, 저 괜찮아요. 하지만 재팔은 조카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놈들이 끝까지 너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가서 혼내주고 올게. 재팔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백선영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지아가 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진우 회장이 세상을 떠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었죠. 백선영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죠. 곧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녀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박진우 회장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화환이 복도까지 늘어섰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도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을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백선영이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우리 남편 죽인 년이 감히.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하지만 지아는 침착하게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깊이 절을 하며 속으로 말했죠. 아버님,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당신이 남긴 유언대로.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유족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백선영은 당연히 자신과 자녀들에게 재산이 갈 것이라 확신했죠.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얼마, 딸에게 얼마, 그리고 자신이 관리할 몫까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걸 암시하는 듯했죠.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침을 한 번 한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진우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본인 박진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백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준과 혜림, 장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장민수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번쩍 든 듯했어요. 본인의 전 재산 300억 원과 회사 지분 전체를 며느리 윤지아 씨에게 상속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죠. 백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위조야. 우리 남편이 미쳤어? 왜 그년한테 줘?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완벽한 문서였죠. 날짜를 보니 1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회장이 건강할 때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아에게? 변호사가 다음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회장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죠. 백선영이 지아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10억 원이었다. 그녀가 며느리를 모함하고 쫓아낸 것도 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뎠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가족을 고발하지 않았다. 백선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으며 간신히 버텼죠.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의 완벽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나는 익명으로 지아의 사업을 도왔다. 그녀는 그 사실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고 성공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지아만이 내 진짜 딸이다. 혜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화장이 눈물에 번졌어요. 장민수는 술병을 찾으며 비틀거렸죠.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백선영이 갑자기 지아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꼬드긴 거야. 우리 남편을 홀린 거지. 하지만 변호사와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죠.
거기엔 백선영의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탈세.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은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유족들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말입니다. 백선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맛본 것이었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외삼촌 제팔이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아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우리 지아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정민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을 주었죠. 배 팀장도 함께였어요. 그는 여전히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이건 완전 드라마네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야.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복수의 기쁨보다는 상실의 아픔이 더 컸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유언장 공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백선영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지아는 차분하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엔 정민과 배 팀장이 함께했죠.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백선영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박진우 회장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 진료 기록이었고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 팀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는 이미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지아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해림이 투자 사기를 시도하며 실수로 백선영의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었죠. 스피커에서 해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언니 신용으로 20억 대출 받으려고. 아, 이건 비밀이야. 백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사무실 침입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해림이 야간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해림은 고개를 푹 숙였고 백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였어요. 백선영이 지아 명의로 받은 10억 원 대출금이 모두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죠. 그 돈은 도박과 주식 투자로 탕진되었고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검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백선영의 횡령과 탈세 증거였습니다. 백선영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판사가 정숙 명령을 내렸지만 백선영은 계속 떠들었어요. 결국 법원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죠. 그때 뜻밖의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주치의였어요. 그는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완벽하게 건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까지 명석했고 가족들의 비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의사는 회장이 남긴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가족이 썩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지아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우린 혈육이잖아. 하지만 그의 항변은 무력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장민수도 술에 취한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증언대로 향했지만 판사가 그를 제지했어요. 음주 상태로는 증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백선영 가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배 팀장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3년 전부터 지하를 몰래 지원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하의 성실함과 재능을 인정했고 진짜 딸처럼 아꼈다는 것이 증명됐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원장은 유효했고 백선영의 소송은 기각되었어요. 더 나아가 그녀와 자녀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횡령, 탈세.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죠. 백선영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정했어요.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고 혜림과 민수도 연행되었습니다. 태준만이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도 모든 것을 잃었죠. 법정을 나서는 지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공허함이 남았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끝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지아의 회사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8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죠. 백선영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때 완벽했던 화장은 지워진 채였죠. 그녀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은 듯 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지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백선영을 로비로 들어오게 했죠.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제 권력을 가진 건 지아였고 무너진 건 백선영이었으니까요. 백선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지아야.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아는 침묵했어요. 백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내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녀의 절박함이 묻어났죠. 집은 압류당했고 재산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혜림은 구치소에 있었고 장민수는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태주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죠.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희망이 번졌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63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가난을 경험하는 그녀였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백선영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취업 상담소 연락처였죠. 일자리를 구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죠. 백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죠.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트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죠.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가요. 더 이상 구걸하지 마세요. 태준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지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의 의미였지만 화해는 아니었어요. 태주는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아의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배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머러스했어요. 와, 드라마 끝났네요. 시즌2는 없겠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외삼촌 제팔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백선영이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악독한 여자가 이제야 정신 차렸나 봐. 하루 종일 바닥 닦으면서 일한대. 제팔의 목소리엔 통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지아는 씁쓸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으니까요. 한 달 후 지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유산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고시원 청년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용서했지만 함께할 순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과거는 용서하되 미래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백선영 가족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아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정민이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죠. 석양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죽고 싶었던 그 다리를 지나며 지아는 생각했어요.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의 질문에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인생을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그들을 감쌌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희망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앞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시원 청년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새 출발을 꿈꾸는 이들이었죠. 지아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5년간의 고통과 복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개관식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탐욕은 죄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보다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중 속엔 의외의 인물들도 있었어요. 백선영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청소부로 일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었고 얼굴엔 고단함 대신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혼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도 지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장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알코올 치료를 마치고 재활에 성공했어요. 지아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그가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인간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미소였어요.
해림도 출소 후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죠.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 제팔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카가 대단하죠?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제팔의 엉뚱한 유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정민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예식이었죠. 정민은 지아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배 팀장도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어요. 그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이사장님, 오늘 정말 멋져요. 완전 해피엔딩이네요.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아는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시원이 있던 동네도 보였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한 청년이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취업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재단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백선영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합류했어요. 한때 며느리를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며느리가 세운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수치심 대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지아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줘서. 백선영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어머님. 그 말에 백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복수는 끝났고 용서는 시작됐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며느리.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며 바닥을 쳤던 그녀가 결국 300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쾌한 복수극이라 하실 수도, 어떤 분들은 씁쓸한 가족사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아가 선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파괴가 아닌 창조를 선택했다는 것.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짓밟았을 때 나도 똑같이 되갚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죠.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부당한 대우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굴욕이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때까지 버틴 당신이 진짜 승자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